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혹시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게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김성수입니다. 김당훈 선생님, 경찰이 공개를 결정을 했어요. 네, 이제 경찰에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공개를 결정한 이유는 이 범행 자체가 매우 잔혹하고 그다음에 뭐 CCTV 영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목격자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의자가 확실하다.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저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보통의 그 여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보게 되면 피의자들이 기자들 앞이나 국민들 앞에서 정말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했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거나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본 29세의 이 김성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잘못했다라는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약간 이런 상황이 짜증난다라는 그런 표정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기자들의 어떤 기자들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뭔가 이렇게 귀찮은 듯이 아주 그냥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정말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가 물었을 때 아예 대답을 안 하다가 동생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의도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생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몸집이 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지금 김성수가 보여주는 그 몸으로 본다고 하면 제압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도움이 없다고. 물론 이제 CCTV에 나온 장면만 보면 명확하게 동생이 범행에 동조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저 동생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말리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팔을 잡는 장면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는 아니면 범죄 분석가들이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얘기를 안 하다가 동생 얘기가 나왔을 때 저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동생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항상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디프레스가 됐다가 또 회복됐다가 디프레스됐다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증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런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저 사람이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내용이고 동생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경찰이 정말 그 아무런 선입견 없이 저 사람의 말에 관계없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공범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면 같이 처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재근 표현은 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이 피해자 키가 190이 넘는 그러니까 신체가 굉장히 좋은 젊은이였는데 그렇게 무방비로 당할 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이도 더 젊고 그리고 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0cm가 넘고 검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검도 유단자는 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막 팔뚝이 강철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자기보다 왜소한 남성이 아무리 뭐 불시에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피해자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을 갖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그 이 가해자가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동생이 뒤에서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그렇게 소문이 돌았지만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해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주먹질을 해가지고 동생이 피해자를 형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뒤에서 잡아당긴 것이다. 그런데 형이 흉기를 꺼내 들었을 때는 그때는 동생도 놀라가지고 형을 말렸다. 이렇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다. 경찰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폭행에 대해서는 또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행에 대해서는 동생이 그 피해자를 붙잡고 있다가 예. 그러니까 흉기를 꺼내들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흉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놀라서 형을 말렸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폭행의 공범의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너무 이 흉기 부분, 살해 부분에만 집중하다가 좀 종합적인 조사를 못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예.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사실 이제 공범인지 여부는 사실 구체적인 어떤 살인의 고의라든가 범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공유하고 아니면 적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제 공범이 성립할 건데 그러나 이제 폭행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행과 살인을 따로 네, 봐야 좀 분리해서 된다는 볼 필요가 얘기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앞서 이제 PC방 카운터에서 동생과 형이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한 15분이나 2분 정도가 지나가지고 얼마 후에 피해자가 PC방에서 나오자 그것을 이제 동생이 목격하고 마치 이제 형을 불러오는 듯한 그런 영상이 CCTV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형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이 피해자와 실랑이했던 그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예.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따져가지고 뭔가 싸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장소에 형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같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뭐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피해자는 불시에 공격을 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려야 되고 붙잡아야 될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형인데 왜 피해자를 잡았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치료감호소로 이동하는 와중에 이제 얼굴을 가리지 않은 건데 치료감호소로 간다는 얘기는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변호인이 제출한 거는 우울증을 알았기 때문에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게 정신병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치료감호소라고 하는데 치료감호소 들어가서 이 사람이 과연 정신이 정말 정상적인지 아니면은 원래 정말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네. 뭐 하루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걸려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가 이 사람의 정신을 감정하는 것인데 지금 이 주장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는 소위 말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네. 처벌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나를 감형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사건이 일어날 순간에 난 제정신이 아니었다를 주장하고 그렇죠. 싶다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이걸 주장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반영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책임을 없애서 나는 죄가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 끌기용 작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사건에서도 이렇게 그 범행 당시에 네. 그런 정신이 이상했다는 거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심신미약으로서 어떤 이 처벌을 약하게 한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계속 이제 동생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요 공동정범을 너무 넓게 인정해서요. 범행 전에 공모만 해도 말만 하고 범행에 참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공모 공동정범인데 그리고 실행 전 그리고 실행 중 나중에 실행이 끝나고 나서도 범행을 이롭게 하거나 범행을 좀 도움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강도를 하는데 뒤에서 망을 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특수강도죄로 인정이 됩니다. 특수강도죄로 인정되면 굉장히 높은 형이 인정되죠. 그만큼 공동정범을 굉장히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뒤에서 동생이 붙잡지 않았으면은 과연 그 사람한테 흉기로 그렇게 여러 번 찔릴 수 있었을까요?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에 도움이 돼서 칼로 찌르는데 어떻게 폭행이 나오겠습니까? 칼로 찌르는 거는 살인의 흉기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 네. 과정에서 동생이 도움을 줬다면 당연히 공동정범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경찰의 수사가 일부 초동해서 조금 이게 미흡하다 보니까 자꾸 네. 이제 동생의 뭐 공동정범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 의문이다. 다른 사건이었으면 벌써 이미 같이 구속이 됐죠. 알겠습니다. 의문을 두 분 다 제기하셔. 그러면 그 심신미약이라는 김남국 선생님, 조두순 사건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조두순 심신미약 인정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모 청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기억들이 막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거의 80만 가까이가 청원을 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큰 어떤 흉악 범죄나 이런 것들만 이야기만 나오기만 하면 사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다가 12년, 징역 12년으로 감형이 되어가지고 2020년에 출소를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조현병이 인정이 돼가지고 사실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이런 큰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이제 배승희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서 정말 오랫동안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말 이 조현병에 의해서 사리분별 능력이나 인식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이런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특히나 지금 현재 이 김성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이나 이런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울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사실 심신미약, 정신적으로 연관짓기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경찰이 수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이 치료 감호소로 보낸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거의 막 매우 신속하게 보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인터뷰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약간 좀 일반인과 다른 어떤 정신적인 감성, 정서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해서 이 이 감정의 필요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라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치료 감호소로 보내는 것도 저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또 주말 내내 논란이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두고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자 담당의가 치료한 상황 중에 본인이 느꼈던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부분들을 쭉 글을 올렸어요. SNS에. 근데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어쨌든 주치의는 치료를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환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치료 과정들을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어떤 형태로도. 물론 이 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또 뭐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게 전개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해자의 개인적인 어떤 그 상처의 정도란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만약에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의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봤던 것을 공개적으로 SNS라는 게 지금 뭐 개인의 SNS지만 개인의 SNS로 보기 힘들잖아요. 이제 공개된 장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장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 입장에서 물론 본인이 뭐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밝힐 수는 있겠지만 의사는 최소한 환자의 치료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그게 본인은 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밝히더라도 피해자나 아니면 그 환자나 아니면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걸 밝혀지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동의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SNS상으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의사들이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올린 적이 있었죠. 알겠습니다.